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80년대 추진된 출산 억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90년대 전반기 출산 억제 정책의 마무리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98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설정한 인구 억제 목표에 비해서 실제 변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5년 뒤 달성하기 위해 세운 인구 목표를 제시하고 나면 1에서 2년 이내에 달성하는 양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출산 억제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출산율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 2020년대 초부터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산 억제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상당히 정확한 예측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출산 억제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부존 자원이 적고 국토가 협소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속해서 인구 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견해를 가진 측에서는 한국의 출산율은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에 의해 단기간 내에 급속히 낮아졌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출산 억제 정책을 폐지하면 출산율은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논쟁이 인구 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출산 억제 정책이 바로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경제기획원은 1989년부터 가족계획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1976년부터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통제, 조정하는 역할을 해온 경제기획원 소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와 인구정책실무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피임 보급 실적도 1989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앞서 본 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1982에서 1986년과 1987에서 1991년을 비교해보면 자국 내 장치 시술이나 콘돔의 보급 실적은 비슷한데 불임 수술은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먹는 피임약 보급 실적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7에서 91년 통계에는 경제기획원이 가족계획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 이전인 1987에서 1988년 실적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1989년 이후 나타난 변화가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1989년 이후에는 이 표에서 확인되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출산 억제 정책은 1994년 이후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는 다음 6주차 강의에서 살펴보겠지만 인구정책 기조가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1960년대 초반 시작되어 1990년대 중반 마무리된 출산 억제 정책 추진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는 피임 보급에 초점을 맞춘 가족계획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국의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누차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출산 억제 정책만으로 이 시기 출산율 및 인구 증가율 하락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어 영유아 사망률이 낮아지자
출산율이 낮아진 측면도 있고,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취업이 증가하면서 결혼 시점이 늦어지고 희망 자녀 수가 줄어드는 등의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부의 출산 억제 정책이 중요했음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출산율 및 인구 증가율의 하락은 당시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실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출산 장려 정책 전환 시점이 너무 늦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1980년대 초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인구 대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 출산율은 계속해서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5년 후 실천하려 목표를 세워두면 1, 2년 만에 달성될 정도였습니다. 출산율이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정책보다는 다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사회가 바뀌고 그에 따라 혼인 및 가족 문화가 빠르게 바뀌면서 출산율에도 영향이 가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1980년대 정부는 출산 억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지만 이후에도 정책을 전환하는 데 몇 년의 시간을 더 소비했습니다. 출산 억제 정책 중심에서 출산 장려 정책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적절한 시점을 놓친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실기한 것이 오늘날 초저출산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과관계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출산율 변화에는 정부 정책 이외에도 많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출산장려 정책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면 이후의 대처가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저출산 구조가 10년 넘게 지속되어 만성화되는 상황보다는 그러한 구조가 막 나타났을 때 대처가 더 효과적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1960년대 초 출산 억제 정책이 도입된 배경입니다. 경제발전의 사활을 걸고 있던 군사정권이 인구 성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경제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1960에서 70년대 출산 억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자국 내 장치 시술, 불임 시술 등을 통해 피임 보급률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정부가 세운 인구 관련 목표가 달성되었는데 가족계획 사업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초혼 연령 상승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1980년대 이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정부는 1980년대에도 출산 억제 정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안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정부가 세운 목표에 비해서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의 하락세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세운 목표는 매우 빠르게 달성되었고 이제 출산 억제 정책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론이 1980년대 말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마침내 출산 억제 정책은 종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 억제 정책이 인구 증가를 제어하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경제 성장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출산 억제 중심에서 출산 장려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적절한 시점을 놓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국의 인구정책, 출산억제 정책 추진기를 주제로 진행한 5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6주차 강의에서는 한국의 인구정책, 출산장려 정책 추진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6주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